노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보정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제천지역 기관단체장님, 어르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오늘 행사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주신 이근규 시장님, 송명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또 저와 함께 도정을 이끌어 주시는 강현삼, 윤홍창 도의원님 감사드리고, 우리 도정발전에서 늘 협조를 많이 해주시는 김상조 의회장님, 김용옥 여성단체협의 회장님, 송만대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근규 시장님은 이렇게 제가 도지사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집념의 사나이입니다. 집념의 사나이. 아주 정말 부지런하시고 집념도 강하고 스스로 어르신들 이렇게 찾아서 이서방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낮춰서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예를 하나 들면은 이 세명대학교 하남시 이전 때문에 그 미군 공여 지역 관련 특별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작년에 결국은 안 됐습니다만은 지난해하고 금년 연초에 이 과정을 쭉 보니까 하여튼 얼마나 부지런한지 법사위원들 모두가 순하게 놓고 이렇게 참 요리를 한 걸 보면서 참 대단한 그 파워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제가 느꼈습니다. 어쨌든 그 선거가 있는 바람에 결국은 안 됐고, 선거 끝나고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19대 국회가 지금 20일인가 지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근규 시장님 선거가 있기 전에 법사위원들한테 전부 다 찾아뵙고 전화를 하고 꼭 당선되달라고 하면서, 당선되시면은 이것을 꼭 좀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선거 끝나고 났는데 그 법사위원들도 이렇게 전부 다 전화하시는 걸 보면서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19대 국회 마지막에 이 법안이 꼭 개정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 이근규 시장과 함께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우리 참 여러분들께서 선량으로 뽑아주신 우리 권석창 국회의원님은 도비에서 잔뼈가 굵고 행정 경험이 풍부하신 그런 분이라서 아마 제천 발전을 위해서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도비에서 갖고 있던 그 풍부한 경험, 그 다음에 젊음,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제천이 새롭게 태어나는 제천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우리 권석창 국회의원님과 함께 저도 열심히 제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현삼 도의원님, 윤홍창 도의원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은 아까 그 이현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를 사실 제일 괴롭히는 의원 중에 한 분입니다. 계속해서 제천 얘기만 합니다. 계속 예산 뭐 달라 뭘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애양심이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런 애양심이 참 대단하시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면서 어쨌든 말씀하시는 거 다른 제가 못 들려드리더라도 상당한 부분은 제가 귀를 기울이고 제천 발전을 위해서 아무쪼록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현삼 도의원님, 윤홍창 도의원님 제가 잘 모시고 제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생산적 일자리 관련돼서 앞에서도 서명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생산적 일자리의 뭔 서명이냐 이런 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또
또 생산 인구는 자꾸 줄어듭니다. 지하급수적으로. 그 줄어드는 거를 외국의 노동력이 와서 충원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시골에 조그만 농장을 가봐도, 개띠 농장을 가봐도 거기에 사장만 한국분이고 종업원들은 10명이든 20명이든 거의 다 외국인입니다. 지방에는 조그만 중소기업 현장을 가봐도 주인만 한국인이고 10명 있는 공장에 10분 모두가 전부 다 외국분들입니다. 이것이 계속 늘어나서 요즘 1년에 몇 명 정도가 외국 노동자가 늘어나느냐, 11만에서 많을 때는 17만 명이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수가 공식적인 통계만 132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불법, 비공식까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외국 노동자는 계속 늘어나고 우리나라 그 핵심 노동 인구라고 그러죠. 25세부터 45세까지 핵심 노동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우리 둘 그 그래프에서 줄어들고 외국 노동자가 자꾸 늘어나는데 그럼 언제쯤 가면은 외국 노동자 숫자가 우리나라 핵심 노동 인구보다 많아질 것인가? 이것을 대충 추정을 해보니까 2064년 가니까 외국 핵심 노동 인구가 우리나라 핵심 노동 인구보다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한 40년 정도 있으면, 50년 정도 있으면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해서 14세인가 거기서부터 64세, 15세부터 64세까지인데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가 외국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외국 출신들은 우리나라 사람도 줄어들어서 이것이 언제 가서 만나는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추정 가지고서 따진 건데 2078년 약 한 60여 년 정도 지나면 생산 가능 인구도 외국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꼭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나라 거의 지금 결혼을 다 안 해갖고 아기들이 많이 낳지 않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줄어듭니다. 앞으로. 그럼 이게 언제 가서 외국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인가? 이걸 이제 추정해서 한번 해보니까 2128년 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옵니다. 2128년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우리가 나름대로 받은 그냥 자료를 가지고서 한 거니까 이것은 많이 틀릴 겁니다. 그러나 흐름은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2128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내국인보다 더 많아지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는가? 뭐 그런 이제 엉뚱한 공상을 제가 하면서 이래다가 큰일 나겠다. 또 우리나라의 그 많은 인구가 그 생산적인 거하고 거리가 먼 쪽으로 이렇게 가만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 퇴직 공무원들 이제 보면은 또 퇴직 공무원들과 퇴직한 기업체 퇴직하신 분들이 한 60여 퇴직을 해서 그 90까지 산다고 그럴 경우에 30년 동안은 대개 어떻게 보내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생산 현장과는 거리가 먼 이런 쪽으로 30년 인생을 이렇게 보내시는 이런 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서 이런 도시의 유휴 인력을 생산적인 데로 한번 돌려보자. 그 퇴직하신 분들 일주일에 하루 정도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농장에 가서 또 공장에 가서 한번 일손 봉사 개념으로 일하는 걸 한번 운동을 좀 벌여보자. 그래야지만 우리나라 공장이 살아나고 농장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공공근로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생산적 공공근로 개념을 도입을 해서 생산적 공공근로를 기존의 공공근로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러나 좀 저소득층이지만 여유가 좀 있는 이런 분들로 생산적 공공근로에서 단순히 돌변에 불 깎고 뭐 쓰레기 줍는 정도 개념이 아니라 실제 농장에 가서 실제 공장에서 하루 종일 8시간 꺾어 일하는 이런 운동을 좀 벌려야지만 나라가 되겠다. 그래서 생산적 공무근로 또 생산적 일손봉사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이제 시행은 안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이 시행이 되면은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루 종일 농장에 가서 공장에 가서
하루 종일 한다면 일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생산적 일자리다, 이것을 우리가 추진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도시의 유유 인력을 일주일 하루 정도 또는 열흘 하루 정도만 해도 돌리자. 나머지는 그대로 골프 치시고 또 해외여행 가시고 뭐 탁구 여러 가지 게이트버리를 하시더라도 다만 하루 정도만 해보자, 이런 것이 생산적 일자리 사업입니다. 대개 70대 초반까지는 그런 생산적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우리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협약을 맺었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참 제천의 뜨거운 감자랄까 국립철도박물관 가지고 제천 시민들께서 뜨거운 땡볕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우선 죄송스럽다 하는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도 어떻게 능력이 된다면 제천 쪽으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것이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철도박물관이 2014년도에 재작년에 9월달쯤 그것이 전국 공모가 들어갔습니다. 각 도별로 공문을 보내서 한 군데씩만 올려보내라. 조건이 뭐냐면은 그 철도박물관을 만들고자 하는 그 지점에서 인근에 최소 100만 명 이상 도시가 형성돼 있을 때 올려라. 그리고 철도박물관을 만들고자 하는 그 지점에서 기차역까지가 가까운 시간에 걸어서 30분 이내여야 된다. 기타 또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이 두 가지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사실 오송역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고 제천도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봤습니다. 제천은 물론 알리진 않았지만은, 그런데 제천을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100만이 안 됩니다. 아무리 따져도 100만이 안 됩니다. 원주도 집어넣고 제천도 집어넣고 평창, 정선, 영월, 단양 안 돼가고 경북, 영주까지 집어넣는데 91만이 조금 넘습니다. 100만이 되지 않습니다. 후보지도 기차역에서 30분 이내, 걸어서 30분의 거리에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송을 검토해 보니까 오송역에서 주변 도시의 인구가 371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송역 부지, 바로 오송역 부지죠. 우르다가 KTX가 지나고 밑에 바로 밑에 딱 거기를 오송역장이 거기 하겠다. 그것은 오송역에서 1초도 안 걸린답니다. 바로 그 안에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를 의논을 했더니 이 기준은 건드릴 수 없다. 두 가지를 만드느냐, 하나만 올려라. 기준에 맞는 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오송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후에 제천 지역에서 왜 그것을 그때 당시에 제천을 검토 안 하고 올렸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검토는 했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못 올렸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올려달라. 그게 좋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제천을 그 후에 최근에 다시 국토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올리겠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국토부가 다시 최근에 며칠 전에 두 군데 올린데 자기들이 결정하기가 난처하니까 도지사가 알아서 한 군데만 다시 올려라. 이렇게 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이 제천 도정 설명의 날인데 오늘은 좀 지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다음 주쯤에서 결정해서 올리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국토부 얘기가 안 된다. 20일까지 올려라. 만약에 충북에서 20일까지
하나를 올리지 않으면 충북은 없었던 걸로 간주쳐야겠다. 그래서 불이 나게 사실은 오늘 도정 설명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그저께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심사위원을 7명으로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 충북부는 모두 좀 빼자. 그래서 철도 전문가, 외지에는 철도 전문가 4분, 국립박물관이니까 박물관 전문가 1분, 그것도 외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5분을 모시고, 그 다음에 제천시를 대변하는 전문가 1분 제천시에 추천받고, 청주시를 대변하는 전문가 1분을 청주에 추천받아서 2명 못해서 7명이 심사평가를 한 결과가 5성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회의 운영은 우리 부지사가 했는데 부지사는 7명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사회만 봤습니다. 평가는 부지사를 뺀 나머지 7분이 평가했던 점을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하여튼 제천이 저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매우 가슴이 아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관련돼서 제가 꼭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참 철도박물관 대단히 참 좋은 사업입니다. 한 1,000억 정도 가는 그런 규모가 큰 사업인데 그러나 철도박물관이 일부 언론에서 나는 것처럼 제천이 강원남도로 갈 정도로 강원도로 갈 정도로 이것이 대단한 사업인가? 사실은 제가 솔직히 보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제가 봅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천연물 원료 제조 거점 시설 기공식을 해봤습니다. 천연물 거점 이것은 뭐냐면 제천을 한방 바이오 랜드로 만들자, 한방 바이오 밸리로 만들자. 이런 거에서 저희들이 좀 구상한 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드느냐. 이제 오송을 바이오 밸리로다 이제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천은 한방 바이오, 옥천은 의료기기 바이오, 뭐 이렇게 나눠봤는데, 제천은 한방 바이오 하는데, 한방의 현질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한방에 쓰이는, 또 화장품에 쓰이던 약에 쓰이던 그 원료가 똑같은 무슨 뭐 약초에서 나는 거라도 집집마다 각각 생산하니까 이게 집집마다 저 성분이 다 다르고, 또 같은 집에서도 봄에 생산한 약초하고 가을에 생산한 약초가 좀 다릅니다. 이게 간에 소업식으로 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한방이나 한방 무슨 제조회사나 화장품 제조회사가 이걸 가지고 쓰려니 가져가서 이제 집집마다 들쑥날쑥이니까 이것이 상당히 다시 또 자기들이 전수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원료를 균일화시키고 그 원료를 통일화시켜서 규격화시켜서 성분도 똑같이 맞춰서 또 이 위생과 똑같이 위생적으로 해서 그래갖고 그런 시설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뭐냐? 천연물 원료 제조 거점 시설입니다. GMP 시설이라고 했죠.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겠다. 그래야지만 제천이 한방 바이오 메카가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제천시장님하고 우리 이제 도하고 국 정부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올해 예산을 받아서 지금 오늘 기공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181억짜리 사업인데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가도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방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연구. 약초에 대한, 약제에 대한 이런 연구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연구 시설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많이 해서, 그 한방 연구 시설, 그것을 좀 계속 해달라고 그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마침 어제 산업통상부에서 충북 제천에 그 연구시설 하나가 선정이 된 것이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약간 아마 산업부에서 제가 오늘 제천 도정 설명이 있는 걸 알고 그랬는지 어제 저녁에 또 왔던데,
어쨌든 이건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그것도 150억짜리입니다. 150억짜리. 그 다음에 연구가 이제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일정한 한강 타운을 만들어서 거기 이것저것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안에 타운을 형성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도하고 시에서 추진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또 할 일이 이 원료를 만드는 그 시설, 연구시설, 한강타운 말고 완제품을 만든 시설 하나 제대로 좀 만들자. 그래서 그 완제품 만드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로 얘기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 규모가 약 한 1,000억 정도 가는 사업입니다. 근데 물론 국립천도박물관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냥 구경만 오는 겁니다. 이것은 거기서 생산하고 그것이 잘 되면은 주변에 한방 그 약재 농가들 그 수입이 달라납니다. 그 이게 제대로 되면은 이제 모든 대한민국의 세계의 한방 완제품을 만드는 공장들은 전부 다 제천에 와서 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GMP 시설로 정부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을 저희들이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설명하기가 복잡하니까 아마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거 하나만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철도박물관과 관련돼서 하나 이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도박물관을 충북도에 무조건 하나가 배정이 돼서 그게 청주가 됐던 제천이 됐던 단양이 됐던 어디든 꼭 하나가 배정이 됐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청주가 아닌 제천도 우리가 고려를 충분히 했을 겁니다. 어차피 하나는 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전국에서 하나 선정하는 겁니다. 또 전국에서 내년에도 분명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유일하게 앞으로도 하나인데 딱 하나. 그러면 여기에 균형발전 차원 개념은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북에 올라가서 전국 다른 데하고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 기준에 맞는 그런 조건에 맞는 그것을 우리가 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이 어차피 배정을 받은 거라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제천도 보낼 수 있고 족천도 보낼 수 있지만은 이것은 전국에 하나이기 때문에 균형발전 개념보다는 여기에는 경쟁력이 우선돼서 우리가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 좀 해주시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조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국 장사 씨름 대회가 있는데 충북의 대표 선수를 하나 보냈는데 제일 잘하는 선수를 보내지를 않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디 옥천 어디에 청산에 있는 이런 선수를 보내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것은 축구계에 올라가서 경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꼭 그런 비유는 좀 맞지는 않지만은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와서 제천에 제가 임기 동안에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2010년도 선거 때 제천에 와서 우리는 강원남도가 될 거야. 강원남도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는 데마다 듣고서 굉장히 충격을 먹고 도지사 당선되고 정말로 북부지역, 그 다음에 남부지역에 단단히 제가 신경을 썼습니다. 우선 여기에 도청 출장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도청 출장소에다 충북발전연구원 분원을 만들고 또 어떻게 보면 제천을 좀 더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러다 보니까 제천이 굉장히 낙후지역인데 시라는 이름 때문에 충북도에서 관리하는 낙후지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낙후지역, 소위 저발전지역 개념에는 단양, 그 다음에 괴산, 증평, 보록천, 영동 여기 들어가 제천은 빠졌거든요. 빠지면 제천에 혜택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천에 무슨 얘기냐, 제천이 굉장히 어려운데 시지만 저 발전지역에 넣어서 예산을 좀 지원하자.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천도에다 집어넣고요.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도자치하는 예산 중에서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도시 하나, 남부지역의 대표 도시 하나를 중앙도시로 만들어서
우리 예산을 집중적으로 도비를 지원해서 양쪽에 좀 만들어갖고 그것이 중앙도시가 그 북부권 전체를 커버를 할 수 있게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북부 지역에 7천을 선정을 하고 남부 지역에 5천을 선정을 해서 그래서 그 중앙도시에서 저희들이 1년에 많은 예산을 거기다 또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의 이산단 제가 와서 시작을 해갖고 이제 오늘 뭐 보니까 거의 다 분양이 다 돼가던데 그 이산단 지금 마무리가 다 되고 이산단이 1,400억이 넘는 예산 들어간 겁니다. 삼산단 제천시장님께서 또 말씀하셔서 삼산단 지금 1,300억 규모로 현재 충북도 개발공사하고 지금 제천시하고 그것을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공장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좀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작년에 노동부 장관을 제가 찾아가서 산업안전체험관이 이렇게 충북에 없었습니다. 강원도도 없고 충북도 없고 충남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노동부 장관한테 가서 왜 산업안전체험관이 우리 충북에 없느냐? 아, 충북은 저 충남의 천안에 있는 것이 커버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 무슨 말씀입니까? 충북하고 강원도로 커버하는 산업안전체험관 좀 만들어 주십시오. 원래 그때 당시도 산업안전체험관이 인구가 많은 저 청주나 진천, 음성 이쪽에다가 해야 되는데 제가 이름 붙이는 거 제천에다가 넣는 명분을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까지 커버하는 개념의 산업안전체험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딱 역할을 만든 게 제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도를 우리가 볼모로 잡아갖고 끄집어들여서 제천에다가 산업안전체험관을 만든 겁니다. 오늘 예산이 들어가서 이것이 되면은 제천에 여러 가지 이런 산업재해, 산업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국립종자원, 제천에 있는 도읍정 정선시설, 그게 도비, 도사업소로 돼 있었는 걸 갖다가 그게 도사업 중에 돈 있어갖고 우리가 투자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이 도읍정 생산하는 농가들이 손해를 많이 봤죠. 다른 데는 전부 다 국립인데 충북만 국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 부임하고 문제 제기해갖고 5년 만에 이것을 국립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갖고 올해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이 전체 새로 리모델을 하는데 여기다 이제 제천 그걸 하는데 이걸 또 가지고 일부 또 군에서는 아니 국립이 됐으면은 음성에 오든지 충주든지 뭐 딴 데 가야지 왜 제천에 오느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제가 제천에다 그냥 둬야 된다 해갖고 제천에다 하고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립니다. 제천이 또 발전되면 어떻게 발전됩니까? 우선 교통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 고속도로 이런 것도 잘 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호남선 KTX가 목포에서 오송까지 와서 서울로 갑니다. 이것을 오송에서 충북선을 타고 제천으로 해서 원주로 가서 원주에서 강릉 지역 철도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걸 연결시키는 그걸 만들자. KTX는 목포에서 오송까지는 KTX인데 KTX를 또 만들 수 없지만은 KTX 버금가는 철도 고속화 철도를 만들자. 고속화 철도는 시속이 230km에서 250km입니다. KTX가 300km, 290km 이렇고요. 그래서 고속화 철도 만들면 KTX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를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을 해서 오송에서부터 제천까지 그래서 그것이 현재 기재부의 최종 장관 결심을 남기고 있는데 하여튼 우선 그 중에서 급한 데가 제천에서 충주까지가 급하다. 이걸 일단 이거 먼저 하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전체가 되는 거는 되면은 한 7천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하려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충북선이 고속화돼갖고 오더라도 충북선하고 이 중앙선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현재는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내려서 갈아타던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술로 갈 수 있는 걸 만들자. 그래서 충북선에서 공양 쪽에서 이 원주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 회전할 수 있는 바로 내리지 않고
그 연결망을 저희들이 지금 같이 이제 지분을 긋고요. 그 다음에 원주역에서 저 강릉 쪽으로 하는 것도 중앙선하고 그 강릉 원주선하고 또 연결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두 군데만 만들면은 그리고 고속가면 되면은 목포에서 강릉까지 논서보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그 장관만에서 또 부총리도 만나라고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경부축은 많이들 아는데 강호축 얘기 들어봤습니다. 강호선 강호축 다들 모릅니다. 강릉에서 강원도에서 충북을 거쳐서 호남으로 가는 강호축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미약합니다. 또 용어에서도 경부축은 다 합니다. 경부선 경부축 강호축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호축의 용어를 제가 만들어갖고 지금 계속 정부에다 요구를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철도박물관 이게 잘 안 된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안 되더라도 어쨌든 그 제천 발전은 이거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사업들을 여러 가지 저희들이 벌이고 있다. 그런 점을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우리 도정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제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근규 시장님과 힘을 합치고 윤홍창 도의원님, 강인삼 도의원님과 힘을 합치고 이렇게 해서 제천 정말로 제가 도지사에는 하는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균형 발전망을 제가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